사라질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고 사라지라고 사람 심장을 이렇게 쉽게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진세호는 그 당연한 말을 정원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별일 없던 사람처럼 웃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메모 한 장도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집 안 어디에도 거냥가 어디에도 정원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갔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했는데요. 세우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건 그냥 기분 전환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뜻이라는 걸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같은 시간 오래된 동네 여관 한 방에서는 정원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육원 근처 한 번도 제대로 돌아와 본 적 없던 동네였는데요. 버스 정류장 이름도 골목 구조도 오래전에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장소들이 하나씩 눈앞에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카펫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랑 벽지 속에 배어있는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바깥에서 버스 멈추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튀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전부 30해 전의 공기랑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다시 여기네. 정원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네라에게 버려졌던 날 어린 손을 잡아 끌던 낯선 여자의 손, 울다가 지쳐 잠들었던 좁은 침대, 엄마라는 말을 더 이상 아무한테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어린 시절까지. 만지면 아플까봐 일부러 외면했던 기억들이 이 동네 공기 속에서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차정원, 그리고 수아주영채, 난 대체 누구지? 이름은 3개나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자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진 딸이자 가짜 수아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얼굴, 건양가에서 며느리로 연기하고 있는 여자. 그 모든 역할을 떼어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지 떠올려 봤는데요. 생각보다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침묵을 깨고 울린 건 뜻밖에도 방 전화였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관 방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더 불길하게 느껴졌는데요. 정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차정원 씨 계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묘하게도 톤이 익숙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예요, 주하늘. 휴대폰 안 받으니까 결국 발로 찾았네요. 정원은 그제야 숨을 조금 길게 내쉬었습니다. 주하늘은 적어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강요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건양가에서 누구도 쉽게 말 꺼내지 못하던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고 들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하늘은 다짜고짜 묻지 않고 한참 동안 주변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관 위치가 어떻다, 근처 분식집 튀김이 맛있다, 보육원이 아직 남아있더라.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정원의 경계를 조금씩 낮추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박사가 다시 건양가 다녀갔어요. 그 한 문장에 정원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하네라 씨가 재검 부탁했대요. 그냥 건강검진 온 척하면서요. 예전 검사 결과가 얼마나 쉽게 조작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정원 본인이었거든요. 자신이 가짜 수화로 인정받는 과정 전부가 얼마나 허술한 숫자 몇 줄로 결정됐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작하겠죠. 공란숙이랑 진태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정원은 쓰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사실 웃음이라기보단 자기 비하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라요. 주하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 박사가 이번에는 기록만큼은 진짜로 남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지를 어떻게 포장할지는 저쪽 마음이지만 원본은 손대지 않겠다고.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무서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기록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그게 가해자들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피해자들일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 오빠, 근데 왜 지금 말해요? 그냥 검사만 다시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게 문제죠. 공란숙이랑 진태석, 벌써 다음 수를 고민 중이에요. 진짜 수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제일 먼저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차기범 씨요.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하늘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공란숙과 진태석이 사람 하나 정리하는 일을 마치 주식 한 단위 정리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던 자리. 한강에 빠진 사고로 만들지, 교통사고로 위장할지, 약물로 조용히 처리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논의하던 목소리들.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 선을 넘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미 몇 번은 넘었을지도 모르고요. 주하늘 말에 정원 손이 꽉 웅크려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는데도 불안이 줄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양가로 들어오고 주영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뒤로 차기범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본인은 매일 죄책감에 잠 못 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제 앞가림하기에도 바빠서 아빠의 상처를 확인할 여유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왔어요. 주하늘은 여관 앞 골목까지 와서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기범 씨, 한 번쯤은 죽은 척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말은 농담 같지도 않고 현실 같지도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또 거짓말이잖아요. 또 누군가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 인생에 가짜랑 위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라고 권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같이 올려놓고 생각해야 할 만큼 판이 커져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두면 진짜로 죽을 수 있어요. 이번엔 운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정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공란숙 얼굴이 떠오르고 진태석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람 하나쯤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하던 아무렇지 않은 표정. 그게 이 집단의 기준이라는 걸 이미 많이 봐왔거든요. 주하늘은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이번에는 나랑 차기범 씨한테도 일을 좀 나눠줘요. 세훈 씨한테 말할 타이밍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줄게요. 그러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잠시 뒤 여관 문이 열리고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마주 앉아서 보는 얼굴은 전화로 들을 때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몇 달 동안 건양가와 공란숙, 진태석 사이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나 혼자 고집 부릴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요. 아빠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림은 만들지 말자고요. 나중에라도 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주하늘은 손바닥을 내밀어 약속하자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정원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는데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건양가와는 조금 떨어진 비밀스러운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공란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진태석은 소파에 넉넉하게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얼굴에는 위기감보다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는 여유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기범부터 정리합시다. 진태석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수아가 누군지 알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이 사람 입 막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공란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티 안 나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제 전문이죠. 한강에 빠졌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든 요즘 사람들 관심 금방 돌아섭니다. 기사 한두 번 나다가 말겠죠. 공란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찝찝했습니다. 사람 하나 없애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 찝찝함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 냉정한 계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김 박사 거는 잠깐 보류해요. 줄 걸 땡길 땐 한 번에 땡기는 게 덜 눈에 띄겠죠. 이미 선을 살짝 넘었더라고요. 기록만은 진실로 남기겠다는 둥,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둥. 진태석이 비웃듯 말하자 공란숙은 짧은 한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잘라야죠. 근데 말씀대로 지금은 차기범이 우선이에요. 이 사람부터 넘어뜨리고 생각합시다. 두 사람은 사람 이름을 정리 목록처럼 주고받으면서도 거의 감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통제였고 피가 아니라 주식이었습니다. 공란숙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원, 내가 어디서 뭘 하든 결국 내 판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진리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김 박사는 병원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파일이 나란히 떠 있었는데요. 하나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하나는 수치 그대로의 원본 결과였습니다. 숫자 몇 개, 그래프 모양 몇 줄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결국 원본 데이터를 별도 서버에 백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특정 시간에 자동 전송되도록 메일을 예약 설정했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데이터가 최소한 사람에게는 도착하도록 만드는 보험 같은 장치였습니다. 메일 수신인은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오랫동안 지켜본 끝에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쓰지는 않겠다고 믿게 된 인물이었는데요. 딱 한 사람의 이름이 입력창에 찍혀 있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최소한 할 만큼은 한 거겠죠. 김 박사가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끄는 순간 복도 쪽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실 쪽을 거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요.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방금 꺼진 모니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혜라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건강검진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간 수치도 겉으로 보기엔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속 수치는 전부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다시 나만 몰랐던 건 아니겠지. 한혜라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도 딸을 잃어버리던 그날에도 자신이 제일 마지막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던 진실을 자신만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한동안 지독한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수아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올라왔습니다. 생김새나 말투 때문이 아니라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눈인데 그 깊은 곳 어딘가에 늘 경계와 거리두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걸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해왔는데요. 다시 유전자 검사를 부탁하는 순간 스스로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런 자신이 가장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수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에게 이제 와서 내가 아니었다고 말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 더 가혹한 형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을 선택했다는 건 더 이상 이 거짓말 위에 모든 걸 쌓아 올릴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한혜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안함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본인도 분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진짜 딸을 향한 미안함인지 여태껏 가짜 진실 안에서 살아온 지금의 수아를 향한 미안함인지 혹은 자신의 욕심에 모두를 끌어들인 한 여자로서의 죄책감인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시간 한적한 지방병원 한쪽 별관에서는 정원, 주하늘, 차기범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는데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또 피난 생활이네. 차기범은 일부러 가볍게 웃었습니다. 근데 뭐 처음은 아니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한 글자도 과장이 없는 사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버려졌던 날 이후로 차기범 인생은 늘 도망치고 숨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원 때문에 떠안아야 했던 짐들이 오빠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그냥 도망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정원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판을 뒤집어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이런 식으로 숨어만 다녀야 돼요. 나도 아빠도. 주하늘이 준비해온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교통사고 위장, 병원 이송 중 사망 처리, 장례식 대신 비공개 연결식 시나리오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막히는 내용들 뿐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해야 공란숙과 진태석보다 반 발짝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고 싶었는데요. 주하늘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런 플랜 짜는 내가 싫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이미 이 정도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깨끗하게 이기겠다는 욕심은 이제 사치 같더라고요. 차기범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 번쯤은 내가 사라지는 방식을 내 손으로 선택해보고 싶었거든요. 맨날 남이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라졌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타이밍도 방법도 정할래요. 대신 약속해요. 정원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안 돼요. 언젠가는 아빠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와야 돼요. 그냥 그림자처럼 남지 말고요.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 한켠에 묘한 체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정원은 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도망치지 말자. 어떤 진실이 터져나와도 끝까지 같이 버티자. 그리고 그 진실 한가운데에는 결국 진세훈이 서 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정원이 어떤 얼굴로 나타나든 어떤 이름을 달고 있든 먼저 뛰어와서 붙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세훈이 알고 나서도 그 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기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세훈이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택시콜 이력, CCTV까지 최대한 긁어모은 끝에 정원이 향한 방향이 어느 동네인지는 대략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사람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서 물을 사고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을 테니까요. 세훈은 차를 세우고 오래된 여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걸려있는 투숙객 명단에서 낯익은 필체를 발견했거든요. 정원이 급하게 쓴 서명 하나가 세훈 눈앞을 꽉 채웠습니다. 여기를 왜?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이런 동네를, 이런 숙소를 일부러 찾아왔을 이유를 상상해 보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정원의 과거와 연결된 장소라는 걸요. 직원에게 방 정리 시간을 물어보니
조금 전 퇴실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세훈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늘 한 발 늦게 도착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다다르는 속도도 늘 이 정도였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해했다면, 조금만 더 빨리 물어봤다면, 조금만 더 빨리 붙잡았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연달아 밀려들었습니다. 여관을 나와 골목을 걷던 세훈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사람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람에 머리가 살짝 흩날리고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발끝으로 땅을 툭툭 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원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뒷모습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놀란 눈, 얼어붙은 표정, 그리고 금세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까지 세훈은 한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세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휴대폰도 꺼져 있고.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원은 변명부터 떠올렸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게 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어요. 건양가에 있으면 어디까지가 제 숨이고 어디부터가 다른 사람 숨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훈은 한 발 다가오더니 정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요. 뭐든. 진짜 이름이 뭔지, 어디가 아픈지, 누가 괴롭히는지 다 말해도 된다니까요. 그 말에 정원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진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는 순간 이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본 적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세훈 씨. 정원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지저분한 인연들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라면요. 그래도 지금처럼 날 잡아줄 수 있어요. 세훈은 거의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난 거기까지 포함해서 좋아하게 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엉망이라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쪽이더라고요. 그 말은 정원에게 아주 위험한 위로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전부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는데요. 동시에 세훈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진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요? 결국 정원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요.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요. 오늘처럼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건 이제 그만. 어디로 가든 어떻게 숨 쉬든 최소한 나한테는 한 줄짜리라도 메시지 남기기. 그것만 지켜줘요. 두 사람은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을 사이에 두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도 그렇다고 바로 등을 돌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병원 복도에서는 또 다른 발걸음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김 박사 사무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류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불이 켜져 있던 방 안에서는 모니터 한쪽에 예약 발송 표시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박사, 그냥 두면 위험해지겠네요. 메시지는 곧바로 삭제됐고 발신자 이름은 화면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는데요. 단지 하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차정원과 한혜라, 주하늘과 차기범, 공란숙과 과, 진태석 그리고 진세훈이 얽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직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살아남게 될지 모르는 채로요.